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장명희입니다. 올해 78살이에요. 정말 소름 끼치는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을 생각하면 온몸이 떨려요. 제가 3년 동안, 꼬박 3년 동안 효녀라고 믿었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 순간 말이에요. 그건 손주 민서의 7번째 생일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는 민서가 너무너무 예뻐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손주거든요. 그날도 민서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하면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까 고민하다가 깜짝 영상을 만들어주기로 했죠. 민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싶었어요. 문제는 제가 컴퓨터를 잘 못 다룬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며느리 수진이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수진이는 친정어머니 병원 모시러 간다고 급하게 나가버렸거든요. 어머님, 저녁 늦게 들어올게요.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 드세요. 항상 그렇듯 다정하게 웃으며 나간 며느리였어요. 저는 그게 마지막으로 본 착한 며느리의 모습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며느리가 나간 뒤 저는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USB에 사진들을 담으려고 하는데 실수로 며느리 노트북에 있는 폴더를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답니다. 폴더 이름은 작업일지였어요. 뭔가 일기 같은 건가 싶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첫 번째 파일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약 투약 기록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엑셀 파일이었는데 깔끔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날짜랑 투약 내용이랑 용량이랑 제 반응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2022년 3월 15일 수면제 반알 저녁 8시에 먹였더니 10시에 잠들었다. 2022년 3월 20일 수면제 한 알 몽롱해 보인다. 2022년 4월 1일 수면제 2알 깊은 수면에 빠졌다. 깨우기 어렵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영양제라고 숙면제라고 속이면서요. 그것도 3년 동안이나요. 파일을 더 내려보니까 더 끔찍한 내용이 나왔어요. 시어머니 자산 현황 조사라는 파일이 있더라고요. 제 통장 잔액, 보험, 부동산까지 전부 조사해 놨어요. 얼마가 있는지, 언제 만기인지, 수익자가 누구인지까지요. 그리고 마지막 폴더를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상속 시뮬레이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시나리오, 자연사 예상 시기는 2025년 말. 두 번째 시나리오, 요양원 입소 후 사망, 예상 기간 1년. 세 번째 시나리오, 치매 진단 후 후견인 지정.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저를 효녀라고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제 목숨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도 동시에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3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를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한 달쯤 뒤부터 시작됐어요. 아들 재훈이가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며느리 수진이는 시댁 방문을 거의 안 했거든요. 어머니 저 회사 일이 바빠서요. 늘 그런 핑계로 명절에만 잠깐 얼굴 비추고 가곤 했죠. 솔직히 저도 그게 편했어요. 며느리가 오면 제가 신경 쓰이는 게 많잖아요. 밥도 잘 차려야 하고 집도 깨끗하게 치워야 하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안 오는 게 오히려 마음 편했어요. 근데 남편 장례식 끝나고 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누구보다 크게 울더라고요. 저보다 더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49제가 끝나고 며칠 뒤 아들이랑 며느리가 함께 찾아왔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세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며느리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눈가에 눈물까지 고이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식사 챙겨드릴게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옆에 있어야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5년 동안 거의 안 보던 며느리가 갑자기 효녀가 됐으니까요. 근데 아들이 따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엄마 수진이가 원래 부끄럼을 많이 타는 애예요. 시댁 오는 게 긴장돼서 그랬던 거래요. 이제 마음 문을 연 거예요. 우리 수진이 착하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마음을 연 거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 네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며느리가 아침마다 제 방에 와서 인사하고 약 챙겨주고 식사 차려주고요. 제가 TV 보고 있으면 옆에 앉아서 같이 보고 이야기도 들어주고요. 어머님 혈압약 드세요. 저 약국에서 어머님한테 좋다는 영양제도 새로 샀어요. 어머님 이건 관절에 좋대요. 매일 드세요. 어머님 이건 숙면에 도움된대요. 잘 주무셔야 건강하시잖아요. 저는 고맙다고 우리 며느리 효자라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 노인정 가면 다른 할머니들이 며느리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는데 저는 우리 며느리 착하다고 자랑했죠.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아침마다 약도 챙겨주고 영양제도 사다 주고 정말 효녀야. 친구 영자가 그러더라고요. 명희야 좋겠다. 나는 며느리가 명절에 나와. 그것도 얼굴 보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라는 시기야.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도 잘 되고 며느리도 착하고 손주도 예쁘고요. 이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눈 감으면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싶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밤에는 잠이 금방 오는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것처럼요. 그리고 낮에도 자꾸 졸려요. TV 보다가도 그냥 의자에서 잠들어 버리고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연세 드시니까 그러세요. 편하게 주무세요.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또 있었어요. 제가 어디 갔다 온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분명히 지난주에 노인정 갔던 것 같은데 영자한테 물어보니 안 갔다는 거예요. 명희야, 너 지난주에 몸이 안 좋다고 집에 있었잖아. 그랬어?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명희야, 병원 가봐. 혹시 치매 아니야?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치매라니요. 저는 아직 정신 멀쩡한데요. 근데 정말 기억이 가물가물한 게 혹시 정말 치매가 오는 건가 싶어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수진아, 나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자꾸 깜빡깜빡해서. 며느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당장 병원 예약할게요. 근데 이상하게도 병원 예약이 계속 미뤄졌어요. 이번 주는 병원에 사람이 많대요. 다음 주는 의사 선생님이 휴가래요. 한 달이 지나도록 병원을 못 갔어요. 그 사이 제 상태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것 같았어요. 밥 먹고 나면 잠들고 잠에서 깨면 또 밥 먹고 또 잠들고요. 아들 재훈이가 주말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많이 편찮으세요? 얼굴이 붓고 눈도 캥해 보이세요. 며느리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요즘 잠을 많이 주무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가 봐. 병원은 가보셨어요? 응, 다음 주에 예약했어. 걱정 마. 하지만 다음 주에도 병원은 안 갔어요. 또 뭔가 핑계가 생겼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더 잠만 자는 사람이 됐어요. 노인정도 안 가게 됐고 친구들도 안 만나게 됐어요. 영자가 전화를 해도 며느리가 받았어요. 어머님 지금 주무세요.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하지만 며느리는 영자한테 전화하라는 말을 저한테 안 했어요. 그렇게 저는 친구들과도 멀어졌어요. 손주 민서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민서가 주말에 오면 제 방에 와서 이야기해 줬거든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그렸어요. 우리 민서 착하네. 할머니한테 보여줄래? 네. 근데 할머니 왜 맨날 주무세요? 놀아주세요. 할머니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미안해. 민서가 속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마음도 아팠지만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냥 자꾸 졸렸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날 민서 생일 일주일 전 저는 그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노트북에서 파일을 발견한 그날 밤 저는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깨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약 먹고 금방 잠들었을 텐데 그날은 약을 안 먹었거든요. 밤 10시쯤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제 방문을 살짝 열어보더니 제가 자는 줄 알고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어요. 며느리가 제 옆에 서서 한참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1년만 더. 1년만 더 참자. 그럼 전부 내 거야. 소름이 쫙 끼쳤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자는 척을 계속했어요. 며느리가 나간 뒤에야 저는 눈을 떴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근데 증거가 있나? 파일은 있지만 그게 증거가 될까? 며느리가 그냥 제 건강을 기록한 거라고 둘러대며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처럼 웃으며 제 방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약 드세요. 저는 연기를 해야 했어요. 그래 고맙다. 약을 받아들고 입에 넣는 척했어요. 며느리가 물 한 컵 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물로 꼭 넘기세요. 약이 목에 걸리면 안 돼요. 저는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약을 혀 밑에 숨겼어요.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전부 뱉어냈죠. 작은 알약 4개가 나왔어요. 평소에는 2개만 줬었는데 이제는 4개더라고요. 며느리가 양을 늘린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옛날 친구 영자한테 전화했어요. 영자는 제 40년 지기예요. 뭐든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거든요. 영자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영자야, 나 좀 도와줘. 너 아들이 전자제품 가게 하지? CCTV 좀 구해줄 수 있어? CCTV?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울먹이며 전부 말했어요. 며느리가 3년 동안 저한테 수면제를 먹였다는 것,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 저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 영자는 분노했어요. 그 나쁜 년. 세상에 그런 년이 어딨어. 내가 당장 가서 머리채 잡아줄까? 안 돼, 영자야.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CCTV 좀 부탁해. 알았어. 내 아들한테 당장 연락할게. 명희야, 그 약 절대 먹지 마. 알았지? 응, 고마워. 다음 날 영자 아들이 조그만 CCTV를 가져다 줬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할머니, 이거 책장 뒤에 숨겨두면 절대 안 보여요.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핸드폰 앱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고요. 녹화도 되고요. 고맙구나. 어떻게 쓰는 거니? 영자 아들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핸드폰 앱 사용법부터 CCTV 설치 방법까지요. 며느리가 출근한 사이 저는 제 방 책장에 CCTV를 설치했어요. 책들 뒤에 꽁꽁 숨겨놨죠. 제 침대가 다 보이는 위치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핸드폰으로 CCTV를 확인했어요. 며느리가 뭘 하는지 다 지켜봤죠. 첫째 날 밤이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약 먹고 잠든 걸 확인하고는 제 방에 들어왔어요. 살금살금 들어오더니 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제 통장, 도장, 보험 서류들을 전부 꺼내서 사진으로 찍었어요. 하나하나 찍으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혼잣말을 했어요. 1년만 더. 1년만 더 참자. 그럼 전부 내 거야. 강남 아파트도 사고 외제차도 사고.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제가 효녀라고 믿었던 며느리가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셋째 날 밤 더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아마 친구인 것 같았어요. 응, 지금 잠들었어. 약 늘렸더니 완전히 기절하듯 자네. 걱정 마. 어차피 늙으니 약 많이 먹으면 자연사로 처리돼.
의사도 의심 안 해. 응, 1년 안에 끝낼게. 그럼 우리 강남에 신축 아파트 살 수 있어. 시어머니 재산이 10억은 넘거든. 남편, 걔는 바보야. 엄마가 편찮으시다니까 그냥 믿어. 의심도 안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바보라니요. 며느리가 제 아들까지 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곱째 날 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찍혔어요. 며느리가 제 베개를 들어서 뭔가를 뿌리고 있었어요. 작은 병에서 가루 같은 걸 뿌리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제 얼굴이 온통 부어올랐어요. 가려워서 긁었더니 붉은 두드러기가 생겼고요. 며느리가 놀란 척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얼굴이 왜 이래요? 혹시 뭐 잘못 드셨어요? 글쎄, 모르겠는데 병원 가봐야겠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드기 알레르기네요. 침구류를 잘 세탁하셔야 해요. 며느리가 제 베개에 진드기를 뿌린 거였어요. 저를 괴롭히려고요. 아니면 알레르기 쇼크로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영자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영자야, 나 여기서 도망쳐야 할 것 같아. 뭐? 도망? 명희야, 경찰에 신고해야지. 증거가 부족해. 며느리가 워낙 교묘하게 해서. 수면제도 합법적으로 산 거고 CCTV 영상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영자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명희야,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TV에도 나온 사람인데 이런 사건 전문이야. 진짜? 응. 유튜브에서 정의의 칼이라는 채널 하는 변호사야. 이름이 김태준 변호사인데 진짜 악한 사람들 혼내주는 걸로 유명해. 내가 연락해볼까? 그래줘. 제발 부탁해. 이틀 뒤 영자네 집에서 김태준 변호사를 만났어요. 며느리 몰래 나오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화장실 간다고 하고 몰래 빠져나왔거든요. 김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눈빛이 강렬했어요. 할머니, 제가 영상 다 확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예요.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진짜 무서워요. 일단 지금 당장은 며느리가 눈치채면 안 됩니다. 계속 약 먹는 척 하세요. CCTV는 계속 켜두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함정을 파야 합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게 만들어야 해요. 김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서 계획을 설명했어요.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대충 이런 거였어요. 가짜 의사를 만들어서 며느리를 유인한다. 며느리가 제 병에 대해 뭔가 말하도록 유도한다. 그 대화를 녹음한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다. 할머니, 제 친구 중에 배우가 있어요. 의사 역할을 시키려고요. 배우요? 네. 연극 배우인데 의사 역할 많이 해봤대요.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해낼 겁니다. 며칠 뒤 계획을 실행했어요. 며느리한테 제가 말했어요. 수진아, 요즘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며느리 눈이 반짝 빛났어요. 어머님,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도 좀 힘들어. 혹시 심장이 안 좋은 건 아닐까? 어머님, 큰일 났네요. 당장 병원 가봐야겠어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요. 거기로 모시고 갈게요. 며느리는 너무 기뻐했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듯이요. 제 심장이 안 좋다니까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며느리는 저를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갔어요. 김 변호사가 알려준 그 병원이었어요. 물론 진짜 병원이 아니라 변호사 친구가 빌린 사무실이었지만요. 병원 입구부터 진짜 같았어요. 하얀 가운 입은 간호사도 있고 대기실에 환자들도 있고요. 김 변호사가 정말 완벽하게 준비했더라고요. 접수를 하고 잠시 기다리니까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장명희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고 함께 들어갔어요. 진료실 안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하얀 가운에 청진기까지 목에 걸고 있었죠.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요. 의사는 청진기로 제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혈압도 재고 이것저것 검사를 했어요. 정말 진짜 의사 같았어요. 심장이 좀 약하시네요. 보호자분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할머니는 여기서 좀 쉬세요. 며느리가 의사를 따라 옆방으로 갔어요. 저는 혼자 진료실에 남았는데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지금 옆방에서 며느리와 가짜 의사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걱정됐거든요.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밝은 얼굴로 돌아왔어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약 드시면 괜찮아지신대요. 걱정 마세요. 그래? 다행이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는 콧노래까지 불렀어요. 기분이 좋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저녁 김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몰래 화장실에서 받았어요. 할머니 녹음 완벽하게 됐습니다. 정말요? 네. 며느리가 자백했어요. 제 친구가 할머니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물어봤대요. 수면제 같은 건 계속 먹어도 괜찮냐고요. 세상에.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인터넷으로 수면제를 구해서 먹이고 있다고 의사 처방 없이요. 그게 불법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더래요.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녹음 파일이랑 CCTV 영상이랑 노트북 파일까지 증거가 충분합니다. 근데 할머니, 제가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건을 생방송으로 폭로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증거인멸도 막을 수 있고 여론의 힘으로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어요. 유튜브요? 네. 제 채널이 구독자가 50만 명이거든요. 생방송하면 최소 10만 명은 봐요. 며느리 같은 나쁜 사람은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래야 다른 할머니들도 조심하시죠.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알려지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요. 근데 생각해보니 며느리 같은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또 있을 것 같았어요. 좋아요. 해봐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틀 뒤 저녁 8시에 생방송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해요. 제 사무실로 오세요. 이틀 뒤 저는 며느리 몰래 집을 나왔어요. 영자가 도와줬어요. 며느리가 회사 간 사이 제 짐을 싸서 영자네 집으로 갔죠. 며느리한테는 문자를 남겼어요. 친구 집에서 며칠 있다 올게요. 걱정 마세요. 저녁 8시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생방송이 시작됐어요. 저는 옆방에서 모니터로 지켜봤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의 칼 김태준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78세 할머니를 3년간 수면제로 괴롭히고 재산을 노린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제 사진이 나왔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요. 이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효녀인 척하면서 3년 동안 할머니께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이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미쳤네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징역 100년감. 김 변호사는 며느리의 엑셀 파일을 화면에 띄웠어요. 물론 며느리 이름은 가렸지만요. 보시다시피 며느리는 할머니께 투약한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날짜, 용량, 반응까지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상속 시뮬레이션입니다. 며느리는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상속 시뮬레이션 파일이 나왔어요.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진짜 악마네. 사람이 아니야. 할머니 불쌍해. 김 변호사는 CCTV 영상도 보여줬어요. 며느리가 제 서랍을 뒤지는 장면, 통화하는 장면, 베개에 뭔가를 뿌리는 장면까지요. 실시간 시청자가 15만 명을 넘었어요.
그리고 결정적 증거입니다. 며느리가 가짜 의사와 상담하면서 자백한 내용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의사 할머니 심장이 약하셔서 강한 약은 위험합니다. 며느리 그럼 수면제 같은 건 계속 먹어도 괜찮나요? 의사 수면제요? 처방 받으신 건가요? 며느리 아니요. 제가 인터넷으로 구해서 벌써 3년째 먹이고 있어요. 괜찮죠? 댓글창이 난리가 났어요. 완전 자백이잖아. 이거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경찰 어디 있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며느리는 곧 체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분,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자수하세요. 그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받았어요. 어머님, 지금 무슨 일이에요?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 씨,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이름으로 불렀어요. 나는 당신이 효녀인 줄 알았어요. 3년 동안 정말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당신은 내 목숨을 노리고 있었더군요. 어머님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내가 다 봤어요. 노트북 파일도 받고 CCTV 영상도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뭘 했는지 다 알아요.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남편도 모르게 카드 빚이 5천만 원이나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빨리 돌아가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좀 빨리 돌아가시길 바랐다니요. 제가 그렇게 쉽게 죽어줘야 할 사람이었나요? 수진 씨, 나는 당신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며느리가 불편할까 봐 조심했고 당신이 효녀라고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근데 당신은 그런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며느리는 더 크게 울었어요. 어머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경찰이 당신을 찾을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자수하세요. 그게 마지막 양심이에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김 변호사가 옆방에서 나와서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정말 용감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제대로 한 걸까요? 물론이죠.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며느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날 밤 며느리는 자수했어요. 경찰서로 스스로 찾아갔더라고요. 아마 도망가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유튜브 생방송을 2천만 명이 봤으니까요. 다음날 뉴스에도 나왔어요. 효녀 가장한 며느리 78세 시어머니에게 3년간 수면제 투약. 상속 노린 며느리 결국 자수. 친구들한테 전화가 빗발쳤어요. 명희야, 너 괜찮아? 뉴스 봤어. 명희야, 우리가 몰랐어. 미안해. 저는 괜찮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말했어요. 한 달 뒤 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며느리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완전히 야위어 있었어요. 검사가 물었어요. 피고는 왜 시어머니께 수면제를 먹였습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빚 때문이었습니다. 카드 빚이 너무 많아서. 어머님 재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빨리 돌아가시길. 판사가 소리쳤어요. 그게 죽이려고 한 거 아니고 뭡니까? 피고는 3년 동안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저를 속였고 제 목숨을 노렸으니까요. 판사는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박수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너무 가볍다는 반응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 목숨을 노렸는데 고작 5년이라니요. 하지만 검사가 말했어요.
항소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형량이 너무 가볍습니다. 며느리는 끌려가면서 저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아들 재훈이가 저한테 왔어요. 엄마. 재훈이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며느리를 믿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수진이를 믿고 엄마를 제대로 안 챙겼어요. 재훈아. 엄마 저 이혼할 거예요. 수진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요. 내 마음대로 해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엄마 이제 엄마랑 같이 살게요. 제가 엄마 모실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나는 혼자 살 거야.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재훈아 엄마는 이제 알았어. 자식이랑 사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더라.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재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영자네 집에서 나와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제 돈으로요. 작은 집이지만 제 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제가 보고 싶은 TV 보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요. 손주 민서는 주말마다 놀러 와요. 이제는 재훈이가 혼자 키우거든요. 할머니, 나 할머니가 제일 좋아. 민서가 제 목을 끌어안고 말해요. 우리 민서 할머니도 민서가 제일 좋아. 할머니 엄마는 어디 갔어요? 민서야 엄마는 먼 곳에 가셨어. 한참 후에나 올 거야. 그럼 할머니랑 아빠랑 나랑 셋이서 사는 거예요. 응 그렇지. 민서는 환하게 웃어요.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엄마가 왜 없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되겠죠. 하지만 그때쯤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6개월이 지났어요. 항소심에서 며느리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검사가 강력하게 항소해서 형량이 늘어난 거예요. 며느리는 교도소에서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읽지 않고 버렸어요. 더 이상 며느리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노인정에도 다시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요. 제가 좋아하는 수채화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영자가 말했어요. 명희야, 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행복해. 그럼 됐지 뭐. 우리 이제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자. 응, 그러자. 저는 이제 행복해요. 제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손주 생일 영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며느리가 주는 약을 계속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잠든 채 깨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며느리는 제 장례식에서 울었을 거고 사람들은 효녀라고 칭찬했을 거예요. 아무도 진실을 몰랐겠죠.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진실을 밝혔고 며느리를 벌받게 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이제 저는 다른 어르신들한테 제 이야기를 들려줘요. 노인정에 가면 할머니들이 물어봐요. 명희 씨 그때 어떻게 견뎠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죽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용감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듣고 다른 할머니들도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자식이나 며느리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꼭 말하라고요. 김태준 변호사는 저를 자기 유튜브 채널에 초대했어요. 할머니 시청자분들이 할머니 근황이 궁금하대요.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나를요? 네. 할머니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지 보여주세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나갔어요. 제 작은 원룸도 보여주고 수채화 그림도 보여주고 손주랑 노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그 영상은 조회수 500만을 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응원해줬어요.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저 민지예요. 3년 전에 할머니 집 옆에 살았던. 아, 민지. 그래, 기억해. 잘 지내니? 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이야기 듣고 용기 얻어서 이혼했어요. 이혼? 네. 제 남편도 할머니 며느리랑 비슷했어요. 저한테 잘해주는 척하면서 제 돈만 노렸어요. 근데 할머니 이야기 보고 용기 내서 증거 모으고 이혼했어요. 잘했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 되찾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 힘이 된다니 정말 기뻤어요. 지금은 1년이 지났어요. 며느리는 교도소에 있고 아들은 이혼하고 민서랑 둘이 살고요. 저는 제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요. 햇살이 들어오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도 제가 살아있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손주 민서가 어제 그림을 그려왔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그렸어요. 그림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꽃밭에 서 있고 나비가 날아다니고요. 우리 민서가 할머니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할머니는 항상 웃어요. 할머니가 제일 예뻐요. 저는 민서를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저처럼 강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 인생을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강하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면 참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친구한테든 경찰한테든 변호사한테든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7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도 저는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바라봐요. 저 하늘이 참 파랗고 예뻐요. 이제는 아무도 제 삶을 간섭하지 않아요. 제가 제 삶의 주인이에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며느리한테 속았던 3년이 아깝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더 강해졌고 더 당당해졌고 더 행복해졌어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에요. 누구도 여러분 인생을 빼앗을 수 없어요. 용기 내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저는 오늘도 제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손주 민서가 주말에 올 거예요. 같이 공원 가서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림도 그릴 거예요. 이게 제 새로운 일상이에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끝.